반사성 인격.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모랄, 도덕심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도 보면 길 가다 개 있잖아. 냅다 가서 배를 그냥 차갖고 공중에 개를 차버린다고. 배개는 어려서 학대를 많이 받고 성장한 그런 성장 배경도 가지고 있고요. 망상성 인격장애는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야. 사람을 잘 못 믿어. 연극성 성격은 주목을 받고 싶어. 자기가 주목받지 않으면 형편없다라고 느끼거든. 재밌는 건 뭐냐면 약을 안 쓰고 이런 식의 소위 토크 세라피라고 하는 말로만 하는 치료들 전후에 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네, 여러분, 이번 2부 영상에서는 성격장애 관련해서 좀 원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성격장애랑 인격장애랑 일단 같은 건가요, 원장님? 용어가 차이 있을 뿐이지 똑같은데 네. 요즘에는 인격장애라고 더 말을 하죠. 그러면 인격장애로 갈까요? 그렇죠. 이 인격장애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더라고요, 원장님. 그렇죠.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격장애라는 거는 네. 우리가 얘기하는 우울장애가 있다, 불안장애가 있다 이럴 때는 이거는 표면상에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 질환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밤에 잠을 못 자고 너무 불안하고 공황을 겪고 이런다. 그러면 그 증상에 따라서 이름 붙이는데 이 어떤 인간이고 피할 수 없는 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의 구조,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장애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선을 지나친 특성이 굉장히 두드러질 때를 장애라고 이름 붙이고 그렇지 않고 경향이 있으면 그러한 인격의 특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또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냐 정상적이지 않냐라는 구분도 사실은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약을 안 쓰고 이런 식의 소위 토크 세라피라고 하는 말로만 하는 치료들 뭐 정신분석 치료부터 시작해서 인지행동 치료, 스킨마 치료 이런 치료들을 똑같이 약을 안 쓰고 했더니 전후에 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똑같이. 그거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약이 들어가서 뇌 변화가 오는 건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약도 안 쓰고 말로 하는 치료가 뇌에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지금 와 하시지만 20여 년 동안 이미 증명이 다 돼갖고 요새는 그런 스터디가 그렇게 흥미롭지도 않을 정도가 된 거야. 그런데 그러한 표면상에 나타나는 증상을 엑시스, 일축 장애라 그래, 일축. 근데 그거와 차원이 또 다른 이축 장애라는 개념이 바로 인격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격 장애는 사실 인격 장애가 있다 없다 보다 일직선상에 정도가 심하냐 덜하냐로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군집을 A 군집, B 군집, C 군집으로 나눴어요. 인격 장애를 C로.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처럼 A 군집은 괴팍하고 별나 보여. 그 안에는 이제 예를 들면 망상성 인격 장애가 있어요. 망상성 인격 장애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잘 못 믿어. 왜 그러겠어요? 성장 과정 중에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일관되질 못했거나 오늘 뭐 이렇게 말했다가 다음날 말을 바꾸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학교 다니다가 배신을 심하게 당했거나 뭐 이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사람 못 믿을 거 아니야 실제로. 그러면 항상 누가 말을 하더라도 저거 말은 저래도 저 뒤에는 아니겠지 하는 의심이 몸에 배어 있어. 자동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그런 특성이 아주 심할수록 우리는 이 사람은 망상성 인격장애가 있다 이렇게 진단 내리는 거죠. 옛날에 그런 영화에 있어서 컨스피러시 시오리라고 해서 이 뉴스가 나오고 막 세상 돌아갈 때 저거 다 음모가 어떤 음모가 있다 막 그래서 막 혼자 거기에 대해서 음모를 파헤치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 식이죠. 그 망상성 성격장애가 그런 거고 그다음에 분열성 성격장애라는 게 있어요. 분열성은 옛날에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했지만 옛날에는 정신분열병이라고 했잖아. 그런 끼가 있다 이거야. 완전히 정신분열병은 아니지만 대개 이 분열성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랑 잘 안 어울려. 그리고 그런 환자분들을 만나면 네. 되게 친구가 없는데 외롭지 않냐면 외로운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야.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틀도 네. 약간 비현실적인 생각들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보면 혼자 망상이나 공상에 많이 파묻혀 있고 왜 타인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 세계에 파묻혀 있는 경우가 약간 자폐증처럼 보일 정도로 그런 그리고 생각 내용을 이렇게 얼뜻 보면 네. 엉뚱당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비현실적인 생각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다음에 분열형 인격 장애는 뭐냐면 이건 조금 차원이 다른데 성이 있고 분열형이 있어요. 네네. 분열형은 영어로 이제 스키조티팔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진짜 별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고 관심도 하는 천리안, 텔리파시, 응? 네. 그런 거, 이 공중부양 뭐 그런 또 뭐 이런 타로 점, 뭐 사주 관상 이런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야. 4차원 그런데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둘 다 4차원인데. 네, 이 한쪽은 이 사람들은 그래도 외적인 관심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분열성은 완전히 이 고립되어 있는 자기만의 세계에 있는 시기. 재밌다고 해야 되나? 흥미롭네요. 흥미롭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나도 어려서 그런데 관심 많았어요. 무슨 무협지에 경공술 쓰고 막 장풍 쓰고 관심 많았거든. 맞아요. 그 텔리파시 이런 거 관심 많은데 그렇다고 내가 그러면 정신분열형 분열형 성격이었나 보면 그런 성향이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어떤 병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성격은 일직선상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 이런 사람들 그 정도를 아주 심할 때 우리가 장애를 붙이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 다음에 이제 B군이 지나치게 과장되고 감정적이야. 이 사람들은. 그 중에 이제 드러나는 게 히스테리성 인격 또는 우리말로 연극성 인격이라고 하는데 히스테리는 많이 들어봤는데 맞죠? 연극성 인격.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주목을 받고 싶은 거야. 항상 어떤 장소나 모임에서도 눈에 띄어야 돼. 자기가 중심이 돼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그 장소에 있었던 게 너무나 막 화가 나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주목 못 받던 게 마치 엄청난 무슨 무시를 당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정도로. 심하게 누구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대표적인 인물로 그렇게 얘기하죠. 옛날에 원초적 본능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샤론 스톤이 나온다고. 그 영화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앉았다가 다리를 꼬았다가 이렇게 자꾸 다시 끼는 이런 것이 어떻게든 타인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히스테리성 성격을 가진 분들이 여자들한테 많은데 이렇게 관계가 있을 때 이 사람은 주목받고 싶거든. 그러니까 주목받기 위한 행동을 유혹적인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다가 예를 들면 대학 교수인데 학생 중에 이런 애들이 있으면 자기한테 굉장히 유혹적으로 접근하니까 얘가 나한테 관심 있고 마음이 있나? 마음이 있나? 이러면서 괜히 또 뭐랄까 요즘에 성추행 어쩌고 뭐가 말이 많잖아요. 옛날에 그런 것들이 좀 개념이 덜했던 시대 때는 나 좋아하냐 어쩌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주목받고 관심받기를 원하는 거지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닌데 오해되면 그러면 이제 갑자기 뿅따기를 때리면서 어디다 대고 이러냐는 식이 되는 수도 있는 거지. 약간 엄청 심한 공주병이나 왕자병 이렇게 그런 거는 이따가 나오는. 근데 선생님 저는 히스테리라는 게
보통은 저희가 그럴 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노처녀 히스테리. 뭐. 요새 이런 얘기하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긴 한데 옛날에 이렇게 좀 나이 많지만 결혼을 안 하신 분들한테 노처녀 히스테리 부린다. 그런 아니면은 얘기들. 결혼 못한 남성들한테도 그치. 뭐에 뭐 히스테리 부린다. 그러니까 뭐 이런 되게 얘기 있잖아요. 짜증 많고 네. 신경질적이고 막 이럴 때 네. 우리 히스테리라 그러잖아. 네. 여기는 그거보다는 자기를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 어떤 상황에서 꼭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네. 그런 특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예. 그다음에 그다음 나오는 자기애성. 자기애성. 이걸 영어로 narcissistic. narcissistic. narcissism이라는 거 아시죠? 네. 그리스 신의 날시스가 그 물에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해갖고 연못에 네. 빠져 죽었다라는 네. 그 신화처럼 네. 자기를 너무너무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를. 너무너무 자기한테 취할 정도로. 이제 그런 특성이 있죠, 날시스. 근데 그럼 약간 전 헷갈리는데요. 이 히스테리 연극성이랑 요 자기애성이랑 약간 그러니까 헷갈리는 부분인데. 어떻게 되냐면 네네. 연극성 성격은 네. 주목을 받고 싶어. 네. 근데 왜 주목받고 싶겠어요? 네. 자기가 주목받지 않으면 형편없다라고 느끼거든, 자기를. 아. 그러니까 자신의 그 보자라고 결핍되어 있는 거를 네. 컴프러치하기 위해서 그 보상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해갖고 자기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야 나란 사람이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건데 나르시시스틱은 그런 거 안 해요. 왜? 이미 자기가 최고인데. 이미 난 부족한 게 없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면 밥맛 없어 보이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툭 하면은 지가 제일 최고인 것 같고, 완전히 그런. 아니 근데 되게 비슷해 보였는데 완전히 다른 다른 거예요. 거죠. 그 내막은 아주 다르지.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다 스키마라는 거예요. 아까 설명한 스키마. 네. 성장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냐에 따라서 네. 이 결핍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네. 결핍을 메꿔야 되니까 네. 그런 주목받기 위한 노력을 이 사람은 필사적으로 하는 거죠. 그게 몸에 자동적으로 밴 거지. 네. 근데 안은 네. 주목받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형편없는 존재라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 우리가 결함의 스키마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함의 스키마도 18가지 종류의 스키마가 있어요. 네. 이 자기애성도 네.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네. 내부를 보면 굉장히 외로운 아이야. 외로운 아이인데 외로울 수밖에 없죠. 아니 그게 저 나중에 외로워진 거는 이제 밥맛 없어져서 외로워질지 모르지만 네네네. 외로운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굉장히 스페셜하고 특별하다는 걸로 계속 바꿔치기 한 거지. 그래야 삶을 사는데 편안하니까. 이제 그런 나 중심성인 그런 특성이 또 성장할 때 그런 경험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하고 네가 최고다 이렇게 해준 사람들. 예.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란 사람이 정말 특별해야 되고 최고가 돼야 되고 항상 남한테 특별한 존재로 대접받아야 돼. 근데 그러니까 최고가 되고 싶고 내가 특별한 존재이고 싶은 건 사실 누구나 가지고 가질 수 있지만 있죠. 그게 이제 너무 심해서 그거에 안 됐을 때 막 못 견디고. 자, 두 가지가 있어 그것도. 네. 진짜 능력이 뛰어나. 네. 그래서 그런 이 나르시시스틱한 자기애성 특성이 있는 사람은 그 자기가 가진 나르시시즘이 네. 실제로 증명되잖아. 워낙 공부도 잘한다든지 뭐 엄청 돈을 많이 번다든지 사업 수단이 좋다든지 뭐 탤런트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은 그 나르시시스틱한 게 받쳐주잖아.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기고만장해서 그런데 능력은 안 되는데 나르시시스틱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밖에서 보면 허풍쟁이처럼 보이겠지. 저것도 뻥이구나. 저것도 그러는구나. 이런 식으로 비춰지겠지. 그 다음에 반사회성 인격.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특징은 어려서부터 특징이 우리가 얘기하는 mercy라는 개념이 없어요. mercy가 뭐냐면 자비감이 자비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릴 때부터도 우리가 슈퍼이고 라쿠나라는 용어를 프로이트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슈퍼이고라는 게 초자잖아요. 초자라는 건 누르는 힘이거든. 안 돼. 이런 짓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드라는 본능적인 욕구를 우리 인간은 다 갖고 있는데 동물적 욕구잖아.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이러는데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슈퍼이고라는 초자가 누르는 힘이 생겨갖고 그 사이에 에고라는 기능이 중재를 한다. 이게 프로이트 이론인데 이 슈퍼이고 라쿠나라는 거 구멍이 났다 이거. 그러니까 누르는 힘이 없어졌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본능적인 욕구대로 다 저질러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랄, 도덕심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도 보면 길 가다 개 있잖아. 냅다 가서 배를 그냥 차갖고 공중에 개를 차버린다고. 근데 이거는 그런 걸 좀 부모한테 배워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죠. 부모들이 그런 반사회성 성격 특성이 있거나 아니면 어려서 워낙에 학대받고 컸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반사회성 성격 있는 사람들이 저는 제 개인은 그래. 우리가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잖아.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하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땐 악한 존재도 아주 선한 존재도 없는 그런 틀로 봐요, 그냥. 그런데 성장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뭐 범죄자들을 뭐 미워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옛날에 신창훈이라던가 좀 유명한 범죄자들 보면 어렸을 때 되게 불우한 시절.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심리 프로파일 하면은 그 성장하면서 굉장히 학대적인 경험, 사랑 못 받고 뭐 이런 남한테 무시당하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 스키마로 치면 자기 자신이 형편없는 존재라는 느낌이야. 그리고 세상은 정말 살벌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세상엔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거야. 미래가 없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다 죽여버리고 싶었다. 다 없애고 싶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거죠. 이 반사회성이 제일 범죄랑 가까운. 그럼요. 그래서 지금 교도소에 있는 인구들 중에 상당수는 반사회성 인격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겠죠. 근데 제가 책을 보다가 기억이 나는 건데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고치기가 상당히 힘들다. 힘들어요. 왜? 우리가 성격장애 얘기를 지금 하는데 성격장애 고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개발됐어요. 오늘날 스키마 치료가 발달하면서 성격장애 중에서도 아주 제일 치료가 어렵다는 게 경계성 성격장애인데 좀 있으면 얘기 나올. 경계성 성격장애도 치료가 굉장히 잘 돼. 그런데 단 하나, 본인이 치료를 원해야 돼. 그 부분이 있는 거지. 내가 치료로 누가 바뀐다 그랬죠? 자기를 바꾸는 사람 자기잖아. 근데 내가 원치 않으면 치료가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그 문제가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지. 반사회성 성격장애 가진 사람이 치료받으러 올 리가 없어요. 자기애성 성격장애도 치료받으러 잘 안 와.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내가 영화를 본 중에 뭐 요즘에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주인공으로 또는 그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로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되게 보면 그래요. 자비심 없고 아주 잔인하고. 그러니까 사시미 칼로 아무나 푹 쑤실 수 있는 건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인간에 대한 사랑이나 존경감, 외경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특성 가진 사람.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보면 거기에 1편일 거예요 아마 공부해. 거기에 나온 주인공이 전형적인 저는 반사회성. 그 사람을 보면 저 택시 기사가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으슥한 데 데려가서 야구방망이로 때려 죽이고. 그래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와서 밥 맛있게 먹고 그런. 그거는요, 원장님 얼마 전에 그 호텔인가 모텔에 어떤 사람이 방문했는데 그 직원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를 무시한 사람을 데려가서 토막살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이제 반사회성 인격이란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말들 있잖아요. 밑바닥에 반사회성 인격이 깔려 있는 거죠. 요새 아동학대나 자녀학대도 되게 심한데 이것도 이거랑 약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꼭 반사회성 인격 때문에만 학대하는 건 아니고 학대는 대물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응? 양육의 방식을 우리는 어디서 배우나요? 다 집안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나 엄마가 어떻게 했나가 내가 자식을 낳으면
하는 방식, 싫어도 그런 방식을 따르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죠. 나는 절대 내 자식한테 이러지 않아. 네. 그래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네. 상당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거든. 예. 이제 그래서 그런 스키마가 네. 영속성을 가지고 대물림한다는 용어를 쓸 정도로 네. 예, 그런 양육의 방식은 네. 굉장히 안 좋은 방식도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원장님. 이런 전혀 자비심이 없고 예를 들어서 자녀를 폭행했어요. 폭행했는데 나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고 이런 약간 반사회성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그 사람을 원장님한테 치료하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일단 어떤 식으로 시도를 하게 되나요? 그런 반사회성 사람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대개는 네. 반사회성 인격을 가진 사람이 치료받으러 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 그랬잖아요. 네. 대개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치료 감호소나 우리나라에도 법무부 치료 감호소가 있어요. 이제 그런 데서 수용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치료를 한다면 그런 스키마 치료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예. 약간 좀 그런 감화시켜야 되나? 뭔가 이렇게 좀 따뜻한 얘기 들. 그러니까 그런 예도 많잖아요. 무슨 저기 그때 어떤 스님인데 되게 그런 교화 작업을 하면서 이제 우선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겠지. 그래서 정말 신뢰하고 나 같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따뜻하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구나. 네. 이 사람들은 마음이 비유를 한다면 얼어붙은 땅 같겠죠. 근데 그 얼어붙은 땅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얼음을 녹이듯이 그러면서 뭔가 씨앗을 뿌리고 나오듯이 하는 그런 과정에 관계가 있어야 시작이 되겠지. 갑자기 딱 데려다놓고 당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한다고 치료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예. 모든 치료의 핵심은 치료적 관계. 그걸 라뽀라고도 하는데 신뢰, 믿음 이런 거죠. 예. 그다음에 경계성 성격 장애. 이게 제일 이게 정신과에서 치료하기 어렵다는 게 왜냐하면